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한림연술 장기팀장 박경식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없어도 괜찮겠죠? 예, 제 뭐 목소리가 그렇게 뭐 작진 않아서요. 아마 크게 불편하시진 않으실 겁니다. 어, 일단은 이제 3월 학평이 이제 모의고사가 이제 끝나고 모의고사가 이제 학력평가죠. 학력평가 끝나고 이제 그 학평 등급 성적 이런 거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의 어떤 입시 전략 이거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거냐 뭐 그런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수능 얘기를 먼저 조금 드릴 텐데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3월 학평에 대한 어떤 자세한 분석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학평 설명회에서 따로 이제 했으니까 이제 수능에 3월 학번에 이제 간단하게 좀 간단하게만 리와인드를 하고 이제 입시 전체 상황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자, 3월 학평 분석인데요.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교양. 그래서 이제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이게 이제 선택 과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들이 원래 이제 기본 과목들하고 점수가 합쳐지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한 모식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작년부터 이렇게 이제 됐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면 선택 과목이 이게 유리하냐, 저게 유리하냐. 그럼 1등급에서는 뭘 선택하고 2등급에서는 뭘 선택하는 게 유리하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엄청나게 복잡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특정 과목을 선택해서 유리해지는 그거보다 그 학생이 그 과목에 얼마나 더 잘 맞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뭐 1등급에는 미적하는 게 좋대. 뭐 그래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원래 기하 체질이야. 나는 원래 막 기하가 너무 좋아. 근데 미적이 유리하다고 하니까 그런 미적 선택해야 되는 게 맞나?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 산출 방식에서의 약간의 유불리는 있지만 이런 산출 방식 자체가 나오게 된 배경이 뭐냐면은 선택 과목 간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식입니다.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최대한 줄이려고 만들어 놓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비스무리하게 가는 게 탐구 선택도 마찬가지예요. 탐구 선택도 이게 뭐 만점 맞았을 때 표준 점수를 환산했을 때 어느 과목이 더 유리하다던데 그러면은 뭐 화학 많이 하는 화학이 좀 더 낫지 않나 아니면 뭐 적게 하는 물리가 더 불리하지 않나 뭐 기타 등등 굉장히 얘기들이 많습니다. 물론 따지고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이 생겨요. 단 그게 의미가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도 만점 받는 애들이 문제예요. 의대급에서는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내가 이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하나가 틀리는데 이 과목을 선택하면 두 개가 틀려. 이게 차이가 갈려버리면 아무리 두 개 틀린 쪽이 유리하다 하더라도 전체가 유리해진다 하더라도 내가 두 개 틀려버리면 나는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탐구도 마찬가지고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국어도 마찬가지고요.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는 내가 어떤 과목이 더 잘 맞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그게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쳐요. 어,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자세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설명드리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상황에서. 예, 그냥 뭐 한번 보시라고 그냥 놓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3월 학평하고 작년 수능하고 이제 등급 컷들입니다. 이 등급 컷에서 사실은 보셔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이과니까 이제 미적 그리고 이제 기하를 선택을 하잖아요. 3월에서의 등급 컷이 지금 76점, 77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 수능에서는 88점들이었습니다. 아까 최지 선생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사이트들에서 이게 나올 때는 82점대 뭐 이렇게 이제 이게 나왔던 것들이 나중에 89점으로 막 올라가고 그랬어요. 그럼 결국 그 영향은 이제 재수생들 이제 말하자면 성적이 잡히지 않던 재수생들이 확 들어오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지금 3월은 재수생이 없잖아요. 재수생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76점, 77점이 1등급 컷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어려웠다는 이야기죠.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문제가 어려웠는데 그럼 이게 정말로 절대적으로 엄청 어려운 문제였느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시기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6월, 9월 가면서 학생들의 실력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재수생들이 들어오면 원래식을 갖추고 있는 애들이 들어오면 계속 얘는 올라가요. 예. 등급 컷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등급 컷에서 지금 몇 등급이니까 이거보다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까지를 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만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는 없다. 다만 갈수록 수학이 만만치 않다라는 정도만 그냥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등급 받기가 만만치 않다. 그리고 이제 만점을 받았을 때 표점도 미적이 지금 엄청 표점으로 많이 환산되잖아요. 근데 실제 수능에서는 이 정도까지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표준 점수로 환산했을 때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이야기는 평균이 낮다는 이야기예요. 평균이 낮은 상태에서 잘하는 학생이 어차피 만점이니까. 그럼 이 사이에 갭이 크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갭이 점점 줄어요. 왜냐하면 평균이 계속 올라가거든요. 학생들이 계속 들어오면, 특히 재수생 들어오면. 그래서 표준 점수가 요 정도까지 사실은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뒤로 가면 갈수록 점점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런 거고요. 요거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탐구 영역. 여기 이제 문과 쪽이 있고 이제 이과 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요 데이터는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탐구가 3평에서 등급컷 1등급 등급이 48점. 이게 48점이라는 얘기는 하나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1등급 등급컷이 하나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문제가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탐구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수능에 비해서 어떤가요? 쉽게 나온 겁니다. 문제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수가 높게 나왔다. 하나 틀렸다, 두 개 틀렸다. 그러면 이 실력 그대로 가면은 실제 수능에서도 하나 틀리고 두 개 틀릴 거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탐구는 다른 과목과 다르게 스타트가 늦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아직까지도 내가 어떤 과목 시험 칠지 결정이 안 돼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6월달 되고 9월달, 6월달 정도 되면 결정해서 들어오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또 많이 봤을 겁니다. 재수생들 들어와요. 재수생들 탐구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수학보다 더 세요. 재수생들 탐구가. 그런 와중에 등급컷이 내려가요. 그런 와중에. 그렇다는 이야기는 문제의 난이도 상승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3월하고 수능 사이에 난이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래서 탐구는 많이 집중해서 시간 투자를 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등급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3학년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보통 많이 강조드린 것 중에 하나가 탐구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 엄청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탐구는 뒤로 갈수록 계속 힘들어지고 계속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목 특성도 타요. 물리 같은 경우, 화학 같은 경우 좀 더 꾸준하게 해줘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암기 과목 생명이나 지학 같은 경우에는 암기 부분은 조금 뒤로 밀어놔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대신 원리가 나오는 부분들은 일찍부터 해놔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유전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지학 같으면 이제 행성 운동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리부터 좀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그 이외의 암기 부분은 심지어는 한 10월 달까지 미루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게 꼭 좋은 전략인지는 사실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저 수치보다 더 중요한 건 사실 이 부분인데요. 이게 만점에서 표점 비교인데 표점이 문과 쪽하고 이과 쪽이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 다 60점대잖아요. 문과의 경우에는. 그러면은 이과에는 다 70점대를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면은 정시에서 변환 표준 점수 같은 걸 사용하고 학교 내부적으로 탐구를 다시 점수를 환산할 때 이과 애들이 유리하다는 게 극단적으로 이런 형태에서 나타납니다. 실제로 얘네가 탐구 한 과목이 들어갈 때 과탐이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시에서 문과 침공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이과 애들이 지원했을 때 점수가 더 높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요게 딱 만점만 그런 게 아닐 거잖아요. 2등급 컷, 3등급 컷 계속 영향을 줄 거 아니에요. 점수 차이가. 그래서 정시에서 이과 애들이 많이 유리해서 문과 쪽으로 많이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러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문과를 갈지 이과를 갈지가 조금 애매한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그러면 난 차라리 조금 문과 쪽으로 경제 쪽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한번 나중에 넘어가 볼까?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으면은 그거는 좋은 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비대면 수업이 엄청 진행이 되고 성향은 애매했지만 들어가서 막상 해보니까 문과 수업이 너무 체질이 안 맞아요. 그런데도 어떡하겠어요? 재수합니다. 그런 류의 재수생들이 양산된다는 거예요.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즉 재수생들이 엄청 세집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이런 점수 분포에 따라서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갔던 애들이 재수로 다시 나오게 될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부담이죠. 현역의 입장에서 부담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나쁘게 나타나요. 사실은 원래 이 수능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원래는 이겁니다. 사실 전체를 이거 한마디 하려고 사실은 가지고 온 건데요. 저희가 이제 입시 컨설팅 내지는 입시 전략을 세울 때 특히나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현재 등급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과목을 전략 과목으로 선정해서 갈 거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때, 그러면은 이제 내가 현재 등급이 요 정도니까 정시에서는 요 정도가 가능할 거야 라는 걸 예상치를 잡아야 되는데, 그 예상치를 잡을 때 보통 한 두 개 과목, 그러니까 네 과목 중에서 두 개 과목 정도는 등급 방어가 되고 두 개 과목 정도는 등급 방어가 안 되는 걸로 봅니다. 대충 그래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로 보면 위쪽에서 보면 아예 99% 1등급인 경우 같으면 등급 방어 되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재수생들이 들어오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 밀리겠지만, 그러니까 한 그것도 이제 영역 따라 되게 복잡하기는 하지만 한 1%에서 1.5% 정도, 100분위 기준으로 그 정도 밀린다고 보고요. 이게 한 3등급 대 정도까지 가면은 한 4%, 5% 이상 요 정도 밀리는 걸로 봐요. 근데 그 수치들이 대략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그 각 등급 구간의 대략 절반 정도에 가까운 밀리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3등급인데 혹은 2등급인데 2등급 앞쪽 2등급을 찍었다. 앞쪽 2등급을 찍었으면 100분위가 좀 밀리더라도 그 등급은 방어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2등급인데 낮은 2등급을 찍었다. 그러면은 100분위가 밀리면은 등급이 밀리는 걸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통상적으로 한 반반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실수능을 예측할 때 저희가 평균적으로는 대략 0.5등급 정도를 내려서 봅니다. 그러니까 3월 모의고사에 대해서 풀 2등급을 맞았다. 풀 2등급을 맞았다고 가정을 하면은 실수능이라면은 평균 한 2.5등급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대충 예상을 해요. 근데 이건 아주 러프한 예상입니다. 물론. 아주 러프한 예상이고 실질적으로 평균 한 등급 정도까지 깨지는 경우 심심찮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여주는 게 어떤 수치냐면 이건데요. 상위권 90% 이상, 중위권 한 80% 정도까지, 그다음 80% 밑에 이제 한 70% 정도까지, 하위권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레이어가 똑같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이제 요게 전부 다 비슷한 레벨에 있는 것 같은데, 연속된 것 같은데, 사실은 중위권과 하위권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여기가 중요한 기준이 생겨요. 여기가 얼마냐면 80%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전체 인원 대비 80%, 그러니까 상위 80%니까 5분의 1이죠 대략. 수능을 치는, 입시로 나오는 수능을 치는 애들이 대략 한 50만 좀 넘습니다. 그 중에서 5분의 1 정도면 대략 한 10만 정도 되는데요. 대략 10만 정도면 어느 정도 숫자냐 하면은 인서울의 기준입니다. 인서울. 그러니까 딱 서울 소재에 있는 대학만, 물론 이제 저기 뭐 이렇게 뭐 이제 뭐 감리대 뭐 이런 데 빼고요. 그러니까 종합 4년제 대학이라고 해서 있는 학교들을 서울 소재에 있는 것만 치면은 한 7만 대 중반 정도가 나와요. 7만 한 3천, 뭐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 7만 한 6천 요 정도 나오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인서울에 있진 않지만 인서울급 성적을 갖고 있는 학교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아주대, 인하대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런 대학들하고 지방에 있지만 뭐 서울대보다 높은 대학들 많잖아요. 각종 의대들, 그리고 지방 약대들, 카이스트 포항공대, 뭐 이런 학교들 쭉 다 치면 대충 그 정도 치면 인서울급 레벨 위로 올라오는 게 대략 10만이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위 80%가 대략 인서울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요쪽을 볼 게 아니라 요 안쪽을 봐야 돼요. 요 왼쪽 두 개 데이터를 봐야 돼요. 왼쪽 두 개를 보면 상위권에서 하락 비율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상위권으로 가까울수록 재수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래도 그렇죠. 내가 한양대 갔는데 나 연대 갈 수 있었는데 서울대 갈 수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재수하는 거하고, 나 저기 서울여대 갔는데 나 사실 세종대 갈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재수하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재수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위권에서 더 재수를 하고 싶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상위권에서 많이 눌려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쪽에서 하락 비율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점수가 떨어질수록 조금씩 조금씩 내려와요. 근데 57%라는 이 데이터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앞쪽 두 개 데이터만 보면은 대략 한 70 한 몇 퍼센트 이상, 그러니까 한 4~5명 중에 하나 정도는 올라가는데 거의 75% 80% 학생들은 성적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떨어지는 평균을 대략 0.5등급 정도로 보는 거고요. 평균이 0.5라는 이야기는 안 떨어지는 애들부터 한 등급 떨어지는 애들까지가 거의 비슷하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등급 정도가 떨어지는 게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일상적으로. 평균 한 등급이 떨어지는. 그래서 그 정도를 감안하고 정시 라인을 생각하셔야 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시 대비 전략. 그러니까 입시가 정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은 이제 이런 거 정도로 감을 이제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과, 학종, 논술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되는지 전체적인 상황을 좀 파악을 한번 해보고 가자는 거죠. 그래서 모집 비율이 일단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교과가 12%인데요. 이거 엄청 많이 는 거예요. 작년까지에 비해서 거의 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러면 논술은 9.3%, 이거 거의 그대로예요. 물론 요건 15개대 기준이고요. 논술 시험을 치는 35개 대학 정도로 하면은 요게 조금 더 높아집니다. 한 11% 정도 돼요. 어쨌든 학종이 많이 줄었죠. 학종이 거의 43%막 이렇게 되던 게 거의 10% 정도가 빠지면서 그 일부를 이제 교과 전형, 상당 부분 교과 전형에 갖고 가고, 그리고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사실은 요 밑에 정시가 있죠. 정시가 이제 한 40% 넘어가고. 그렇게 하면서 학종이 줄어든 만큼을 교과랑 정시가 가져갔어요. 그 와중에 논술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인원 분포 변화를 염두에 두시고, 사실 이 데이터는 원래는 경쟁률을 보기 위해서 뭐 만들어진 데이터이긴 한데요. 교과 전형이 11.7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대략. 이 정도 경쟁률인데 원래는 이만큼 안 됐어요. 원래는 대략 한 5대1 정도 됐었어요. 근데 이게 한 6대1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경쟁률이 대략 2배로 뛰었어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 인원이 2배로 늘어났는데 경쟁률이 거기에 더블로 2배가 뛰었다는 얘기는 지원하는 학생이 거의 한 4배쯤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인원 뽑는 게 2배로 늘었는데 경쟁률, 몰리는 경쟁률이 또 거기서 2배가 됐으니까 준비하는 학생, 원서 쓰는 학생이 거의 4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많이 쓴 거죠, 원서를. 그리고 사실은 요 데이터를 원래는 이제 요거 최저 보려고 사실은 넣어놓은 거예요. 최저가 이제 3합을 요구하는 2합5라든지 3합 뭐 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최저가 걸려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은 비슷합니다. 여전히 대략 한 15대1 정도, 예, 이 정도의 경쟁률을 계속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줄었는데 경쟁률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지원하는 학생도 같이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경쟁률이 비슷해요, 여전히. 예. 근데 이제 요게 중하위권 대학으로 내려오면은 훨씬 더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쪽은 다 최저가 걸려 있고요. 여긴 최저가 거의 없습니다. 학종은 최저가 거의 없어요. 근데 교과 전형은 다 최저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교과 전형을 생각할 때는 수능 최저를 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과 전형이 그냥 교과만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능 최저가 같이 걸려 있다라는 거. 자, 일단 상황이 이렇고요. 요거는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라인을 잡을 때 우리 애가 지금 입시 전략을 짤 때 어느 정도 등급대에서 어느 정도까지 뭔가 목표점을 잡을 수 있을지를 조금 보여드리기 위해서, 대략적인 감을 잡기 위해서 제가 조금 평균을 좀 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학과별 편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통으로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그냥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가 엄청 신뢰도 있는 수치는 아닙니다. 재작년 결과고요. 작년 거가 아직 학교들이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예, 재작년 건데, 그러니까 서울대, 연대 이쪽에서는 교과가 없어요. 주로 이제 다 거의 학종으로만 뽑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라인대가 거의 한 1점대 정도는, 고대에서 학종이 이렇게 그러니까 낮아지는 이유는 최저가 꽤 세게 걸려 있어서 그래요. 고대는 최저가 꽤 센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저를 맞추면은 꽤 해볼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2점대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봤을 때 한 서성한 정도 라인까지는 일단은 2.0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1점대여야 된다는 거예요. 대략. 그 정도 라인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건대 경희대 요 정도까지 내려오면 학종이 한 2.5등급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요게 평균이기 때문에 요거보다 이제 커트로 내려가면 좀 더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우리가 이제 건대 정도, 동국대 정도를 인서울에서의 중위권과 하위권을 가르는 경계 정도로 봅니다. 그럼 중하위권 경계에서 중위권 이상이 되려면 대략 2.5등급 내신. 물론 이제 학교의 수준은 봅니다. 학종에서는. 이 학교가 자사고인지 뭔지는 다 평가 대상이에요. 자사고니까 몇 점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자체가 학교 자체를 분석하는 툴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목을 까는 학교야? 오케이. 그러면 이 학교는 꽤 좋은 학교구나. 아니면 표준 편차가 이 정도 되는 학교야? 그럼 이 학교는 수준이 높은 학교구나. 이런 것들이 전부 평가에 반영이 돼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래서 그런 평가를 하다 보면은 좋은 학교들이 더 점수를 높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소위 자사고 이런 건데. 그래서 보통 자사고하고 일반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국 자사 이렇게 돼 버리면은 거의 일반고하고는 내신이 한 최소 한 등급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일반고 2등급하고 한 등급 넘게도 차이 나요. 예를 들어 하나고나 상상고 이렇게 돼 버리면은 그러면은 거의 뭐 1.5등급에서 2등급까지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이쪽 상위 학교에서는 그런 애들이 또 들어가죠, 여기. 근데 그런 애들이 한 중대 밑으로 내려오면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대 밑으로 내려오면은 사실상 그냥 일반고 학생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쨌든 학종 기준으로는 한 중위권이 한 2.5등급대. 그리고 이제 저희가 여기에 이제 36 한성 서경 요렇게 이제 넣어놨는데요. 요거는 왜 넣어놨냐 하면은 36대 한성대 서경대 정도를 저희가 인서울의 끄트머리 정도로 봅니다. 요걸 인서울로 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애매한 정도. 네, 요런 정도로 보거든요. 거기 그 정도가 대략 한 3.5등급 정도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러프하게 말씀을 드릴 때 인서울은 대략 3.5등급 정도가 한계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물론 3.5등급 좀 넘어가도 합격하는 케이스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학종은 비교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교과가 어느 정도 잘 갖춰졌느냐에 따라서 4점대에서도 물론 합격생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평균이 요 정도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 애가 대략 어느 정도 레벨대의 학교가 가능하겠고 그러면 내 레벨 때보다 조금 더 높은 학교를 쓰려면 학과를 낮춰야죠. 학과를 낮춰야 되고 뭐 그런 정도의 감각. 그리고 학과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전통적으로 이제 화학 생명 관련 공대 이런 데들이 높고요. 화생공이 뭐 옛날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높고요. 그다음에만 중위권에서 이제 물리 관련 학과들 뭐 전자, 기계 뭐 이런 것들 들어오고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소위 이제 생활과학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그런 류의 대략적인 어떤 라인 감각. 그 정도는 조금 가지고 있으면 이제 좋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전형백 특징이 이제 교과 전형의 경우에 일단 모집 인원이 엄청 늘었어요. 그래서 근데 경쟁률은 더 크게 늘었어요. 그만큼 많이 쓴다는 얘기죠. 엄청 많이 써서 그리고 수능 최저가 계속 문제가 됩니다. 수능 최저를 잘 맞춰야 돼요. 이런 특징이 있고요. 학종은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경쟁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뭐 대략 이런 정도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요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인식 정도가 약해졌다. 그러니까 원래 논술 전형은 모집 인원 순으로 정식, 학종, 그 다음에 논술이었어요. 인원수 많기로. 그래서 세 번째 전형이었는데 이제 교과가 더 많아지면서 네 번째 전형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전형일 때와 네 번째 전형일 때 엄마들의 어머님들의 인식 속에서 논술의 비중이라는 게 확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논술을 꼭 해야 되고 이걸로 뭘 잘할 수 있다라는 인식들이 많이 줄어들어 있어요. 논술 자체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할수록 조금 더 유리해진다. 그거는 이제 앞에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많이 얘기를 하셨고요. 그 이야기고. 정시는 이제 모집 인원이 대폭 증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재학생한테 유리한가? 요거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들어갔다가 재수하러 나오는 애들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걔네들이 옛날 같으면 그래도 대학생활 뭐 한 6개월이라도 좀 해보고 반수하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학교 들어가자마자 에이씨 나 이거 못하겠어. 그리고 튀어나온 애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모집 인원 증가 부분을 이 혜택을 대부분 재수생들이 가져갑니다. 상당 부분 재수생들이 가져가요. 재학생들의 입장에서 별로 유리하지 않아요. 물론 다소나마 완화가
측면이 조금은 있죠. 그래도 인원이 늘긴 했으니까 뭐 조금이라도 유리해진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이 대폭 증가가 전부 재학생들한테 그대로 말하자면 이익으로 오진 않는다. 이익의 상당 부분은 재수생들이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전체적인 특징이 있다라는 거를 두고 이제 우리 지역의 애들 그리고 우리 아이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걸 생각을 해보시면, 기본적으로 내신보다 수능 모의고사가 더 좋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좋은 고등학교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대략 한 등급 정도 차이가 나고요. 평균적으로요. 물론 밖으로 은행 사거리에서 멀어질수록 이 차이는 점점 줄어들겠죠. 예.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원래는 사실상 포기했었습니다. 이 지역 학생들이. 교과 전형으로 내신 그걸로 내신으로 갈 수 있는 학교 당연히 수능으로 갈 수 있는데 뭐하러 교과로 가. 그래서 안 했거든요. 사실상 포기였는데 일단 인원이 많이 늘면서, 그리고 수능 체제가 걸려 있잖아요. 수능 체제 어찌됐건 수능이 들어오면 이 지역 애들은 다른 지방 애들보다는 낫거든요. 수능 체제가 걸리면. 수능 체제는 그래도 좀 맞춰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어쨌든 인원이 2배로 늘어났으니까 그래도 좀 생기긴 했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 내가 갈 수 있는 실력보다 못 갔는데 요게 약간 상쇄가 됐다는 거예요. 약간 상쇄가 된 거지 엄청 메리트가 생긴 건 아니에요. 그 정도이고, 학생부 종합은 원래는 다 비교과로 커버했어요. 내신 교과 등급은 낮지만 비교과에서 어떤 학교의 경우에는 0.5등급, 심하게는 0.8등급 정도까지를 다른 일반과와 비교해서 다 커버를 쳐줬어요. 그래서 보통 3.5등급이라는 것이 인서울의 커트라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좋은 학교들 당연히 그거보다 더 내려가도 합격했어요. 심지어 4점대 중반에서도 다 들어갔어요. 인서울을. 3점대 초반만 돼도 중위권 학교들 들어갔어요. 경희대 들어가고 좋은 학교들이, 좋은 고등학교들이. 그건 뭐냐면 전부 비교과로 커버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가 2년이 지나가면서 이 비교과 부분을 만들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대학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종에서 교과를 더 많이 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예전보다. 예전 같으면은 교과랑 비교과를 5대5 정도로 봤다면 지금은 교과랑 비교과를 한 7대3 정도로 본다는 거죠. 비교과를 많이 반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가능성이 좀 떨어졌다. 학종이 조금 더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일단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커트라인이 올라가요. 근데 교과 전형은 최저도 걸려있고 하니까 커트라인이 좀 내려와요. 뭐 많이 뽑기도 하고요. 그러면 원래는 교과 전형이랑 학종 전형이 거의 한 학교 안에서 보통 최소한 0.7등급, 많으면 한 등급까지 차이가 벌어졌었는데 지금은 이 차이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까 위에서 제가 차이까지는 말씀 안 드리고 그냥 수치를 넘어갔지만 한 개 학교에서의 교과 전형과 학종을 비교해 보면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좁혀진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정시는 어차피 최후로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자, 이런 배경, 우리 지역 아이들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그러면 남아 있는 게 논술이다 이거죠. 그래서 논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교과를 거의 별로 안 봅니다. 연대 같은 경우 논술 100%고요. 성대 60, 교과가 40 들어가는데 40이 점수가 이렇게 되려 39.8, 39.5, 39, 5등급까지 가도 38점이에요. 실질적으로 점수 차이 거의 안 납니다. 이거는 원래부터 왜 그러냐면 원래 태생부터 논술이 특목고 애들 뽑으려고 만들었던 전형이어서 그래요. 15년 처음에 논술 전형이 만들어질 때 그때 당시에 특목 애들, 과고 외고 애들을 뽑으려고 논술을 만들었어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내신을 많이 죽여놔야 돼요. 그게 그 기조가 여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소수 전형인데 여기에서는 수능으로는 커버되지 않는 그래도 실력 있는 애들 뽑고 싶은 거예요. 시험 잘 치는 애들 뽑고 싶은 거예요. 논술을 통해서는. 왜냐하면 평소에 성실한 거 교과 잘하는 애들은 어차피 교과로 뽑고 학종으로 뽑으니까. 그야말로 머리 반짝반짝한 애들을 수능으로 논술로 뽑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신을 무력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나마 내신을 가장 많이 보는 숭실대 정도가 38, 36, 34, 32 정도예요. 등급 간 차이가 2등급 차이 나는데 어차피 논술을 1등급, 2등급에서 논술 치는 애들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면은 2점 후반에서 한 3등급 정도부터 들어가고 한 5등급 정도까지. 그러면은 한 3, 4점 정도 차이 나요. 그럼 이 정도는 물론 차이가 나지만 논술 시험에서 커버 가능하다는 겁니다. 3, 4점 정도. 그리고
점수 차이가 제일 많이 나는 승시대가 이 정도라는 거예요. 다른 데는 숫자가 작아서 제가 다 보여드리진 않죠. 어차피 저희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출제 유형 난이도는 뭐 이것도 저희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수능형이냐, 좀 더 논술형, 증명형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스타트 시기가 늦어지면 수능을 더 완성해 놓고 나중에 수능을 어차피 공부를 열심히 해 놓으면 논술로 당연히 넘어올 거야. 물론 그래요. 그런데 그거는 수능과 맞는 유형의 문제일 때 그렇습니다. 앞에 도성 선생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논술 문제 중에는 수능에서는 안 나오는데 논술에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기본적으로 증명형 문제들입니다. 그 증명형 문제들은 수능 문제로서 커버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기가 논술을 시작하는 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 뒤쪽 학교를 공략하기가 힘들어집니다. 더 앞쪽 학교들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학교 레벨 분포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이 전체적으로 높은 학교들이고 이쪽이 전체적으로 낮은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논술 준비해서 높은 학교를 노리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래서 좀 더 빨리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거라면. 안 할 거라면은 그냥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가는 거고요. 네, 안 할 거라면 뭐 모의고사가 나오든 기말고사 결과가 나오든 몰라. 나 안 하기로 했어. 그냥 다 때려치고 가는 거예요. 안 할 거라면. 근데 할 거라면 빨리 시작해야 돼요. 할 거라면. 전략을 한번 순서를 한번 잡아보시죠. 이제 전체적으로 입시판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각 전형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자, 원하는 대학이 일단 있어야 돼요.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나 중하위권으로 내려가는 학생들일수록, 특히 인서울이 간당간당해지거나 인서울이 약간 밖으로 넘어가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야, 너 목표 대학이 어디니? 너 어느 정도 학교 갔으면 좋겠어? 저 잘 모르겠고요. 그냥 성적 맞춰서 갈래요. 이런 애들 되게 많아요. 그냥 성적 맞춰서 갈래요. 그러면 그때 물어보죠. 야, 너 성적 맞춰서 가려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그거 괜찮겠니? 그럼 그때 살짝 움찔해요. 살짝 움찔하고 뭐 할 수 없죠.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아, 그건 좀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할 수 없죠라고 대답이 나오면 말 그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건 좀 그래도 저 인솔 하고 싶은데요. 그러면 이제 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좀 더 극단적인 전략들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원하는 대학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원하는 대학을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스펙과 성적으로 갈 수 있는가, 이걸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 판단하는 순서를 먼저 확실히 잘 보이는 것부터 판단을 합니다. 판단이 잘 되는 것부터. 그래서 가장 판단이 잘 되는 게 교과 전형이에요. 숫자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학종은 숫자도 있지만 비교과가 일단 또 붙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더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시죠. 정시도 어쨌든 숫자가 나와. 대신 정시는 점수가 예측이 안 돼서 그렇지 점수만 나오면 그래도 어디쯤 갈지는 대충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단은 교과 전형이 가능할까? 내가 원하는 학교를 가능하면 열심히 하면 돼요. 내신 열심히 해야죠. 이게 제일 확실해요. 제일 확실합니다. 내가 요 등급만 딱 맞으면 나 내신 교과로 갈 수 있어. 그럼 그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일 확실하거든. 근데 아니야. 아닌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이 지역 학생들은. 아니면 그럼 학종으로는 되나? 학종으로 내신 등급은 이 정도인데 그럼 비교과 합쳐 보니까 요 정도 이게 가능할까? 이거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교과로는 등급이 좀 밀리지만 그래도 학종이라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학종은 그래도 갭이 좀 있으니까요. 그러면 했으면 당연히 중학기말고사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되고요. 중간고사 한 달 해야 되고요. 기말고사 준비 한 달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학종으로도 좀 이거 좀 곤란한데. 그러면 논술하고 수능 해야죠. 사실은 논술보다는 이제 크기를 조금 더 다르게 줄 거예요. 수능 해야죠, 수능. 수능으로도 안 된다 그러면 논술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논술은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기회를 가져볼 수 있거든요. 확률은 좀 떨어지. 아까 최 선생님이 이제 잠깐 얘기하셨는데 대략 한 3분의 1 정도의 학생 합격률 얘기하셨잖아요. 물론 원서를 잘 써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3분의 1 합격률이라는 것을 3분의 1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님도
그거밖에 안 돼. 아무리 잘하는 경이로운 합격률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3분의 1이. 실제로 경이로운 합격률이 맞습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전형으로 3분의 1의 확률을 맞출 수 있는지. 3분의 1의 확률을 맞출 수 있는 3분의 1 정도의 경우의 수를 맞출 수 있는 전형이 없어요. 이 동네에서 재수하는 비율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40% 이상이에요. 한 45% 정도 되거든요. 재수하는 애들 비율이요. 그러면은 원하는 학교, 사실 원하는 학교도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이라도 꾸역꾸역이라도 다닐 수 있는 학교 간 애들이 한 55% 된다는 얘기예요. 각종 전형들 합쳐가지고요. 대치 정도 되면은 그게 한 재수 비율이 한 60%까지 갑니다. 반대로 원하는 학교를 갈 수 있는 학생, 현역에서 갈 수 있는 학생이 4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 전형을 다 통틀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집중했을 때. 근데 논술 전형 하나를 가지고 3분의 1이 들어간다. 그리고 논술 전형은 대부분 합격하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 원서 전략 자체가 논술은 위쪽을 지르기 위한 전략이에요. 논술은. 아래쪽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면은 교과해야죠. 학종하고. 논술은 위로 지르는 거거든요. 위로 질렀기 때문에 어디라도 합격을 하면 합격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이 추합이 잘 안 돌아요. 추합이 좀 덜 돕니다. 안 빠져요. 논술만으로 위아래가 다 붙으면 빠지는데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추합이 그렇게 많이 돌지 않거든요. 예비 1번이 안 빠져요. 완전 짜증납니다. 어떤 학과의 경우에는 예비 1번이 안 빠져요. 미치는 거예요. 논술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3분의 1의 학생, 3분의 1의 학생은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3분의 1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조금 고려를 하셔야 돼요. 네, 끝났습니다. 예, 끝인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정리를 좀 해보자면 교과 원래 어려웠습니다. 원래 어려웠고 지금은 가능성이 조금 더 생기긴 했어요. 그렇지만 원래 어려웠다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어렵습니다. 교과. 이 지역 특성이 어렵고요. 학종 예전보다 좀 힘들어졌습니다. 좀 힘들어졌고요. 정시는 그래도 그나마 전보다는 예전보다 좀 나아지긴 했어요. 어쨌든 인원이 많이 늘긴 했으니까. 예전보다 더 불리해진 거는 재수생들의 이제 영향들을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내신으로 뭐가 잘 안 되면 수능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신으로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럼 수능 집중을 해야 되고 수능을 집중할 때는 수시에서는 논술이랑 같이 갑니다. 논술은 어차피 수학이거든요. 물론 논술에만 나오는 문제, 수능에만 나오는 문제 있어요.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공유합니다. 공유하고 논술을 통해서 개념적인 부분을 다지면서 수능에서는 문제풀이를 다지는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논술 전형이라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논술적 방법론은 수학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사고력은 키워야 됩니다. 논술 전형이라는 게 없다 하더라도 논술적 방법론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학 성적이 잘 나오려면. 원래 1등급 98% 99% 1등급이 나오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공부를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논술적 방식이 이미 얹어져 있는 형태로 체질적으로 타고난 애들이 있어요. 걔들은 그렇게 계속 해와도 돼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논술이 조금 늦더라도 가능해요. 괜찮습니다. 근데 1등급 아래쪽부터 2등급으로 넘어와도 학생들이 공부를 그렇게 안 해요. 수능을 그냥 문제풀이 중심으로 합니다. 문제풀이만 하면은 시간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성이 떨어져요. 유형을 많이 보다 보면 한 소주제에 대해서 유형이 5가지가 있으면은 그 5가지를 다 독파를 해야 이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제대로 공부를 하면 2가지 유형, 3가지 유형 정도를 보면서 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야 4번째 유형, 5번째 유형은 처음 본 그 자리에서 풀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대로 된 학습법이에요. 근데 그걸 하려면 원리를 파야 되거든요. 근데 수능에서는 그렇게 하기보다는 1번, 2번, 3번, 4번, 5번 유형 다 풀어. 네가 익숙할 때까지 풀어.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식은 원래 3등급 초반 그리고 2등급 아래쪽까지의 성적을 올려놓기에 아주 최적의 방식입니다. 유형별 학습이라는 것은. 그게 효과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학생들도 그렇고 어머님들도 그렇고 다 그 방식을 여태까지 입시판에서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는 그게 굉장히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2등급 아래쪽까지 갈 때까지 그렇습니다. 2등급의 위쪽과 1등급까지 갈 때는 그걸로 부족하다는 거예요. 원리를 파야 돼요. 그 원리를 파는 것을 사고력을 논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논술 공부는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게 따로 시간을 뺏기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수학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네,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고요. 일주일에 3시간을 투자해서 원래 하던 수학 공부하면서 하나의 전형, 전체 중에 10분의 1 정도를 뽑는 하나의 전형을 대비하는 겁니다. 해야죠. 확률적인 관점에서,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 네. 예, 그런 정도 말씀을 조금 다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이 지역 학생들의 대충 대략적인 특징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개별 학생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는 엄청 많이 다릅니다. 개별 각 상황들이 많이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는 원서를 몇 장 정도 써야 될 거고, 지금은 수능 과목 중에서는 어떤 과목을 더 전략 과목으로 가져가야 되고, 이 친구는 지금 논술에 어느 정도 집중을 할 것인지, 혹은 논술을 하면 안 되는 친구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려면 수시 적합성 판정을 조금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판정 내지는 상담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학생과 어머님이 같이 오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시간이 안 되고 상황 여건상 학생과 어머님 둘 중에 한쪽만 올 수 있다, 그러면 학생이 오는 게 맞습니다. 어머님이 알고 계시는 것보다 학생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입시 정보에, 제가 이야기할 때 입시 정보의 첫 번째 대상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그 학생과 이야기한 부분을 어머님들하고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휴강 기간 동안에 어머님들 상담을 하는 것은 그 이전에 모의고사 결과를 가지고 학생들과 상담을 해가면서 입시 전략을 세워놓은 것들을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얘가 논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상담을 진행합니다. 예. 예. 제 말씀은 뭐 요 정도로 드리고요. 혹시 뭐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따로 뭐 질문하도록 하시고, 수시 적합성 뭐 판정 신청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하도록 하시고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